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계명대학교 우리 김관옥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정치 혁신과 대통령 선거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니까 정면으로 이 격돌하는 가치랄까, 프레임이랄까, 슬로건이랄까, 한쪽은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한쪽은 또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대선 후보들 가운데도 어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또 어떤 후보는 정치 교체를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정치 교체는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학에서는 사실 정치 교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국민들과의 어떤 부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권 교체라는 것은 권력자의 교체의 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정치 교체는 그 정치 체제 또는 정치의 내용 이걸 변화시키는 것을 네. 정치 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폴리티컬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에 6월 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 정치를 사실 종식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이게 곧 사실상의 정치 교체다. 네. 의 아주 중요한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정치 교체라는 화두가 네. 지금 이제 와야 되는 시점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얘기가 많이 비등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정치 교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 필요성은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정치 주류 세력의 교체 이 부분은 정치 교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권 교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치 교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느 당이 되느냐. 권력자만 바뀌는 것이고 당만 바뀌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뭐 사람 당만 바뀐 것이고 권력자만 바뀐 것이지 그 정치의 어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문법이라 그러죠. 정치의 어떤 내용 이런 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한국 정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득권 정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세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교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의 주체들의 어떤 변화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야만 새로운 어떤 생각들, 새로운 가치들이 유입되면서 지금의 어떤 우리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혁파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주류 세력의 어떤 변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정치 교체의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정치 교체가 아닌 이제 정권 교체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권 교체가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불만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적 요구가 비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탄 거죠. 정권 교체라는 흐름에 올라타서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적 요구와
자기의 어떤 이 본인의 이 선거의 어떤 전략이 맞물리면서 네. 정권 교체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명분으로 삼아서 선거에서 승리해 보겠다. 뭐 이런 어떤 계산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는 수단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일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국가상, 사회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의 내용이 사실은 좀 다르다. 아하. 왜 그러냐면 그게 네. 이제 방증이 되는 이유가 정권 교체 요구는 50%가 넘어요. 항상. 네. 네. 거의 넘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내려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 또는 30% 40%밑 뭐 이 정도를 머무르고 있다는 네. 거죠. 그거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세상을 열어갈 후보인가에 대한 회의가 네. 국민들 사이에 좀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아니야? 라는 어떤 의구심도 그 안에 깔려 있다. 그래서 상당히 구도는 굉장히 좋은 구도 속에서 네. 정권 교체 요구를 바람을 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그것을 100분, 10분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 교체와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를 뭐 국민 약탈 정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정과 또 정의, 상식, 법치 이런 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어떤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권 교체 이후의 세상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다 고쳐주는 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네. 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는 그런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약탈 정부인가 네. 그 부분부터 사실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국면이 거의 문재인 정부의 시기 임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평가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총선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상 40%가 넘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애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약탈적 정권이다. 이것과는 상당한 이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맞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상을 그럼 윤 후보가 만들 수 있겠느냐에 네. 대한 그 회의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인도 그렇고 이제 부인, 장모 오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처가에 이 소유한 이 땅이 네. 뭐 차명 다 포함해서 거의 신도시 규모다. 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돈과 권력을 한 손에 쥐는 네.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송사도 많이 나고 뭐 유죄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정과 상식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윤 후보가 말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좀 적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슬로건처럼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본인의 삶, 또 아내의 삶, 또 장모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는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더 나은 정권 교체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라는 것은 오늘 극명하게 관훈클럽 그 회견에서 그러니까 네. 뭐 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대한민국이 네. 더 나은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네. 그것이 더 나은 정권 교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저는 내용적으로 접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이 기반 속에서 사실상 공정,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의 국가, 통합의 정부, 통합의 내각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분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조금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겠다는 거는 내용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냥 정권 교체 그 안에 내용이 사실상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공허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만들어질 세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든 통합을 가장 강조를 한다. 이거는 오늘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진보 보수 진영의 어떤 이 분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 두 진영이 모두 다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일단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 이거는 안 후보를 보는 측면에서는 평가하는 측면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뭔가 통합의 사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갈등적인 그런 것을 이제 지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후보의 어떤 정권 교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성격으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네, 정권 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권 그렇죠. 교체는 국민의 삶을 그렇죠.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계산이 좀 깔려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정치적 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떤 의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네. 인정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 교체 요구가 하도 많으니까 네. 송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고 다른 정부다 이재명 정부다. 네. 그러니 이것도 정권 교체의 어떤 속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분들의 어떤 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적 의미가 있느냐 이재명 네.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재명 이제 후보가 갖는 그 예컨대 비주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어떤 사회에서 사실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검정고시를 치러가지고 대학교 하나만 이제 정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가장 낮은 데서 이제 한국의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 개인의 어떤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네. 미국에서 8년 반을 있었는데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네. 미국 사회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네. 사실은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유사한 것이 또 한 10년 전에 있었죠. 그 전에만 해도 뭐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돌아가면 네. 사실은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큽니다. 네.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추락할 때인데 네. 빌 클린턴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IT 혁명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가지고 경제를 재도약시켜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네. 국민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 기회를 받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분이 우리 얘기로 해서 본다 그러면 낮은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딛고 그 국가를 재건하는데 두 분 다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개인도 그런 어떤 큰 이 어떻게 보면 도약이죠. 도약을 네.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네. 이거는 보통의 어떤 추진력, 행정력, 뭐 이런 국정 관리 능력 이거 없으면은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강점이 분명히 인정이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무역 전쟁의 핵심이 사실은 기업들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 국가가 정부가 아주 주체로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네. 특히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한다는 거는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건 모든 국가들이 무역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수록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부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진력, 실천력 이거는 뭐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또 다른 이 정치 교체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의 정치 주체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586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주도했던 그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운동권 세력은 아니죠. 운동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새로운 어떤 세력이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2030의 문호를 활짝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세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거는 분명히 그 구성원이 정치 주체를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정치 교체의 매우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분들은 정치 교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자, 해석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대통령이 바뀐다. 그리고 세력이 바뀐다. 그리고 핵심 정책이 바뀐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니까 일종의 광의의 정권 교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 왜 정치 교체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되고 민주당 뭐 국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기득권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문호도 열려야 되고 근데 정당들도 계속해서 사실은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유입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치에 또는 뭐 국정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된다 할지라도 정치 발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정치 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제도의 변화예요. 네. 그런데 지금 권력이 바뀌어도 제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계속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5년 단임에다가 그러면 책임을 언제 집니까?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네. 뽑아놓으면. 그분은 책임을 우리가 물으면서 다시 뽑아주든 말든 할 때 뭔가 더 경계심을 갖고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동력이 또는 뭐 이 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기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를 넘나드는 어떤 지지율의 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보면 거의 모든 정권이 정권 말기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라든가 등등의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제한적 권력 구조와 5년 단임이라는 일종의 이제 제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권력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비등하게 가지 말아야 되고 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서 대통령도 항상 경계하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상 5년 단임이면 그 권력이라는 것을 그냥 유지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잘하려고 할 필요성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예컨대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4년 중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뭐 정권을 잡았지만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재선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인 변화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정치 교체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게 좀 명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되는데 정치는 발전이 안 되고 그렇죠.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고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 후보는 일종의 적폐 교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송영길 대표 최근에 정치 쇄신안, 정치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본인이 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이 선언의 의미와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득권 정치. 네,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사실 그들만의 정치가 네. 몇십 년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게 항상 고인물이라는 것이 이 신선함이 떨어지듯이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이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잘못이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됐다라고 네. 한다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정.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예컨대 뭐 이 본인의 어떤 불출마 이거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 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얘기했던 것이 586 용태론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대 교체를 추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어떤 이 정치 교체의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좀 세대 교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길 대표도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젊은이들에게 30% 공천을 할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뭐 3040 장관 기용하겠다. 또 뭐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정당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네. 40대가 사실 청년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50대, 60대가 전체의 뭐 80% 이상이던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국민의 분포는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35%인데. 누가 대표하나요? 그 이공삼공이 정당에서. 35%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35% 아무도 대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당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뭐 이 30대 중반의 어떤 당 대표로 그때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어요. 네. 아 이런 30대도 이렇게 당 대표가 될 수 있구나. 세대 교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 당 대표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대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막을 또 열어보면 당 대표 이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게 좀 젊은 정치인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정치인가라는 어떤 회의감을 갖게 하는 정도의 어떤 정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역사를 많이 쓴 거예요. 네. 당 대표로서 가면을 쓰고 TV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닌 양
이렇게 평론을 하고 이런 사람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사를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어떤 정치권 유입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당대표나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노예예요. 네. 거의 그 한 뭐 50대, 60대들의 어떤 정치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인데 그렇죠. 정치적인 나이는 꼰대 나이입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움이 없고 원칙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남녀 갈라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불안정성을 높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젊은 정치인 2030 세대의 대표는 그들의 삶, 그들의 문제들을 끌어내서 여론화시키고 의제화시키고 이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고 네. 행정을 하고, 이게 사실은 2030 대표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자체 단체장의 30%는 그렇게 하겠다. 네. 그건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정당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충원이에요. 네. 근데 충원 못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30%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충원을 절대적으로 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새로운 물을 이 안에 끌어넣고 해가지고 활력소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586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번 대선에서 지금 우리가 쭉 다뤘던 이 정치 쇄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정치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것은 지금 상당 부분 사실은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지만 네. 이 정권 교체라는 개념을 언론이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더 과하게 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선거의 기준이 되는 뭐 이걸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언론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의 변화가 있어요.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권 교체만을 자꾸 얘기를 하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든 정권 교체가 아니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교체가 사실상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기득권 무너뜨리고 책임지는 정치 원하고 세대 교체 원하고,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네. 이 부분이 이게 담론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정권 교체라는 허상에 지금 밀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은 실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들의 어떤 정치 교체 내용의 변화의 약속도 난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의미는 사실상 저는 더 좋은 우리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교체로서는 담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 각 후보들이 정치 교체를 더 외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허상에 의해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좌우되지 않기를 저는 사실은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 주장, 그리고 정치 교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개헌은 뭐 사실은 정치 교체의 핵심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사실상 제도화해서 정치의 문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우리의 권력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5년은 단임이고, 네. 그러면 온갖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는 책임도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뭐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길은 개헌이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뭐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에 대한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놓는 것이 지금 정치 교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임이죠. 4년 중임을 4년 얘기한 중임. 바가 있는데 또 임기 1년 단축. 그렇죠. 단축할 수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좀 후보들이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대통령들의 안 좋은 그 뒤, 끝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종식해야 될 때가 된 것이고 네. 모두가 다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를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제도적으로 개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헌의 부분이 정치 교체의 가장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겠다 이런 정치 쇄신안을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의 정치 쇄신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내용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정치 쇄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것이 광화문 청사였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던 이유는 경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안위라는 것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대통령의 어떤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가 존망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쉽게 네.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이제 뭐 청와대 이전과 더불어서 청와대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관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좀 막연한 거 네, 아닌가요? 막연하고 사실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거든요. 민간합동운영위원회가 국정을 시스템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에게 그리고 또 뭐 월급을 얘기하고 뭐 그래서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된 뭐 이 정책이었는지 공약이었는지 그걸 의심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비대한 건 맞아요. 그걸 줄이고 뭔가 이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거기엔 동의를 하는데 네. 이렇게 한 번도 사실 검증되지 않은 민관위원회 지금도 위원회를 하지만 그거는 뭔가를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이제 사회 어떤 뭐 이익 집단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뭐 이런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받는 그런 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다시 수석실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실 책임이 지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한테 다시 그 책임을 밀어버리면 우리는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민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좀 덜 된 굉장히 허술한 그런 어떤 공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정치 쇄신안은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사실은 제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권 교체 프레임하고 정치 교체 프레임 이번 대선에서 어느 프레임이 더 우세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은 정권 교체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딱 문항처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처럼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 교체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화두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사실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쉽게도 정권 교체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게 좀 뭐 바뀔 수도 있나요? 저는 뭐 이 부분 이번 선거 속에서 뭔가 미완이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계속해서 회자를 시켜야 되고 또 회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은 기득권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책임 안 지는 정치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내로남불의 근본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 교체 없이 한국 정치 발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명대 김관옥 교수님을 모시고 20대 대선과 정치, 혁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